지금 시간에는 지금 두 가지 바이오 이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.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건강보험 체계가 틀린데, 한국은 건강보험이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공기업 형태로 되어 있고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. 근데 미국은 상장이 돼 있거든요. 건강보험이 이제 민영화돼 있죠. 그러니까 민영화되면서 이제 보험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건데, 그러니까 한국하고 차이가 나는 미국 건강보험 제일 큰 회사,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,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, 보험 체계를 알아보면서 그런 회사의 그런 구조, 매출액 추이, 주가 추이 이런 걸 좀 알아보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기회, 이런 걸 첫 번째로 해보고요.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지금 전염병이 아직도 많이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꺾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염병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, 그리고 약들은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, 이런 거 전반적인 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첫 번째로 그러면은 약간 소두에서 말을 했는데, 한국하고 다른 미국 헬스케어 체계, 기업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. 일단 S&P 500 헬스케어로 이제 좀 들어가서 보면 S&P 500 헬스케어 안에 여러 기업인데, 어쨌든 시가총액상으로 가장 큰 기업이 어딘가라는 걸 봤었을 때가 지금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신 이 보험과 관련한 이제 기업이라는 거죠. 그냥 기업을 거론을 하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인데 티커로 UNH죠. 근데 2021년도 그 이전은 다른 기업이 시가총액이 더 컸습니다.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더 컸는데, 2020년, 2019년, 2018년 계속 존슨앤존슨이 시가총액이 가장 컸다가 작년에 이제 시가총액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더 이제 커진 거죠. 그래서 가장 큰 기업이 됐고, 그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로 이제 크길래 이 S&P 500 헬스케어 안에서도 가장 크냐 이렇게 봤었을 때 4,680억 달러,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좀 쉽게 얘기하면 580조 원이 조금 넘는,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그냥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면 삼성전자 그 시가총액보다도 더 이제 큰 기업인 거죠. 그게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다 하는 거고, 국내에선 이제 이 해외 투자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, 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좀 알고 가시는 게, 그다음 중간에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은 게,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잖아요.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판매하려고 하는데, 특히 이제 이 미국에서 이런 보험과 관련한 기업이 또 의약품 정책, 미국의 정책, 그리고 이 보험 회사가 이 처방전에 이런 걸 포함시켜 주느냐 안 주느냐, 어느 정도의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서 또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액이 또 많이 이제 여기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, 이런 기업 정도는 좀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. 아까 이제 공보험과 사보험,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게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되는데요. 국내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부분 병원에 가면 좀 비슷한 치료를 받잖아요. 처방을 이제 좀 받게 되는데, 미국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공보험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이 보험이 있고요. 그 다음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이 사보험들이 있고요. 그래서 또 내가 별도로 좀 이렇게 보장을 넓게 받겠다라고 해서 또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도 이제 보험을 이제 더 판매를 확산시키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주주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, 그러면 최대 주주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, 이제 기업이니까 여러분도 이제 좀 아실 수 있는 뱅가드, 피델리티, 아니면은
블랙락 이런 데가 뭐 예를 들면 전체에서 한 8%, 5%, 뭐 한 4%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펀드로 유입되는 개개인이 주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죠. 그러니까 국내 공보험과 이제 이 공보험과 사보험을 다 같이 아우르는 이 기업과 이제 좀 차이점을 이해를 하실 거고, 그럼 매출 구조에 있어서 그럼 이 보험이 다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가 않고요. 유나이티드 헬스로 이제 구분되는 이 보험은 전체 매출액의 한 59%, 이제 비율이 점점점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럼 나머지는 또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옵텀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그 의료 서비스를 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. 그래서 크게 보험과 이 옵텀으로 이제 구분되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, 또 이 옵텀 안에서는 또 다시 세 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름이 이제 각각 붙여져 있기도 해요. 그러니까 옵텀 RX, 그 옵텀 헬스, 그리고 옵텀 인사이트, 그렇게 해서 이 나중에 좀 들여다 보실 때는 각각의 사업이 매출액 비중,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어디서 좀 많이 남냐. 매출액은 물론 이 보험 쪽이 많이 남지만, 예를 들면 매출액 구조에서는 뭐 작은 그 옵텀 인사이트가 예를 들면 영업이익 쪽에서는 또 많이 남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좀 내용도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미국,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지만 미국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게 미국 약가죠. 이 약가에 대한 게 왜 이렇게 거론이 되냐라고 봤을 때 미국 GDP 내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8% 정도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OECD 기준으로 보면 약 한 9%에서 한 10% 정도 이렇게 한다 보면 상당히 높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 때만 되면 어느 정당이든 늘 이 약가 가지고 그 이슈, 토론 주제로는 반드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게 늘 거론이 되는데, 그러다가도 이제 예를 들면 좀, 그래서 메디케어 포 올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고령층 그 메디케이드 전체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선 후보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예전에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이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나스닥 그 헬스케어 앱 쪽에서는 하루에 이제 한 4%도 하락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, 오늘 좀 주로 말씀을 드린 이 보험,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대한 그 시가총액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90년대 그 이후로만 봐도 쭉 지속적으로 그 계속 시가총액이 계속 커져 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그 국내를 투자하시는 분이든 그런 뭐 바이오 시밀러하고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좀 이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한 그 관련 내용들은 좀 더 챙겨보시고 이런 정책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. 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았습니다. 네. 박사님, 지금 전염병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고, 뭐 치료제나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? 예, 지금 뭐 전염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들 있는데, 지금까지 지금 현재 상황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면, 과연 변이가 여기서 끝인가, 아니면 또 다른 변이가 출현할 수 있는가, 아니면 엔데믹으로 바로 갈 건가,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 측면에서 보면 백신하고의 지금 전염병 이 크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?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이제 경구 치료제는 얼마나 역할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? 이렇게 크게 한 3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 그 변이 부분을 보면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변이가 그 변이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변이가 일어난 변이가 나와서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, 우리나라도 지금 그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, 최근에 그 자료들을 보면 그 이후에 또 그 변이의 아류라고 볼 수 있는데, 약간 또 달리 변이가 된 게 또 하나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지금 점점 세계적으로 아직은 초반인데 조금씩 그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,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제일 나중에 나온 이 아류 변이는 원래 그 최근에 아주 확산되고 있는 변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. 그럴 때는 백신에 대한
반응도 비슷하고 예방약. 예방약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효과를 나오고 또 뭐 그 여러 가지에서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나오면 점점 전파력은 빨라지면서 그 중증도는 좀 약해지는 방향으로 결국은 그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거의 끝부분에 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보는데 또 뭐 전혀 다른 어떤 게 나올 수는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죠.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방약이나 이제 치료약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최근에 나온 그 변이도 결국은 3번 접종을 하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그 아류 변이도 마찬가지다 그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변이가 나왔지만 메커니즘은 똑같다. 왜 그러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복제에 관련된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 합성을 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변이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똑같은 메커니즘이다. 그러니까 효과는 거의 똑같이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다만 이제 공급을 좀 빨리 늘려야 되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방약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말하기 좀 그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골고루 빨리 확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뭐 특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하면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하면 좀 확산시킬 수 있느냐 그렇다면 충분히 그 전염병이 충분히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도 뭐 방송을 하고 이러는데 오늘은 미국 헬스케어 기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염병 지금 예방약 지금 이제 그 치료약들 추이 그리고 변이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